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들려드리는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또 유가족 모두가 진통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등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밤 10시까지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국회목 4명 중 여당목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특검 후보 추천 합의 외에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고 안전, 민생, 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9개 지역 진보 교육감들이 지난 19일 세월호 특별법 촉구 동조 단식에 동참한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으로는 유일하게 단식에 참여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희생 학생과 교사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 유족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을 위해 하루 동안 동조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설 교육감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아이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우리 교육자는 죄인이라며 37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이 나서겠다고 동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한 결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추인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합의안에 대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깊은 토의를 했고 상당수가 이해를 했으며 앞으로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는 만큼 합의안을 당장 추인하기 어려우며 오는 22일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유가족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문에서 특검 후보 추천 합의 외에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고 안전, 민생, 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배상과 보상 문제는 다음 달부터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 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2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한 사안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진상조사위 추천 비율은 지난 7일 최초 합의한 여야목 각 5명, 대법원장, 변협회장목 각 2명, 유가족목 3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대립구도가 형성된 사안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논쟁이 되고 있는지 박보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이 사실 오랫동안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가 극적으로 여야가 재합의에 성공한 것인데요. 이 합의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여야의 극적인 이 타결안은 교황의 세월호 유가족 면담 이후 특별법을 두고 볼성사납게 싸우는 모습으로 비치는 데 대해 정치권의 부담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달간의 임시국회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하지 못한 데 대해 비난 여론도 여야 합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고 새누리당이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한 데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추인을 유보했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전날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끌어낸 뒤 오후 6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재합의안 추인을 시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정치연합 측은 추인에 실패했죠. 자세한 의원총회 상황 들려주시죠. 네, 7시 넘어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히자 당내 강경파의 반대가 거세졌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또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안을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김성곤, 황주홍 의원들은 전국 상황과 원내대표의 노력을 고려해 추인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소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30명이 발언에 나서 4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고 결국 의총에선 재합의안을 추인도 거부도 하지 않는 유보라는 형식의 형태로 끝을 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새정치연합 의총 결과는 새누리당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가져온 협상안을 2번이나 추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합의안에 대해 2번이나 퇴짜를 놓는 것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박 원내대표가 타격을 받으면서 당 재건 사업도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게다가 일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 합의와 관련된 상황 알아봤습니다. 다시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야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당이 자신들에게 더 많이 할당된 몫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양보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특검 후보 추천권입니다. 7명으로 구성된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위원의 몫을 누가 더 갖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국회목 4명 가운데 여당의 몫의 2명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유가족 3명은 그대로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최대 90일씩 2번, 그래서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민생 법안 처리도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본회의에 오른 법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43건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88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당이 자신들의 몫을 야당과 유가족들에게 사전에 합의하겠다고 하면서 극적인 재합의가 이뤄진 것이군요. 그런데 유가족들은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유가족들은 시종일관 자신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여야 합의안은 진상조사위가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는 방안입니다. 대신 특검 추천 과정 일부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형태로 절충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 특검을 임명하는 게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국 여당과 대통령의 뜻대로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진실을 다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군요. 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점점 미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여야 합의사항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첫 본회의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일정상 빨라야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9월 정기국회까지 처리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후 본회의가 열린다면 여야가 의총을 통해서 추인 과정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측은 20일에 유가족들을 만나기로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과 대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삼선 의원은 재협상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세월호 유가족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점은 재협상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유족들이 어떻게 입장을 정하느냐에 있다. 의총에서는 우리가 재협상안을 받아들일지 말지가 아니라 이 난국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 여야로부터 설득 작업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검사 추천 몫에 여당 2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결국 여당의 입김이 강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여야 합의된 여당 야당 추천에 대한 것에 우리 세월호 유가족은 반대한다며 여당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추천한다는데 그 2명이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여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세월호 유가족이 2명을 추천한다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를 바꿔서 하는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는 또 19일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여당 몫의 특검 추천권을 야당 몫으로 돌리라는 내용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가이드라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전에 양측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는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밝혔고 이는 변함이 없다면서 유가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건 유가족을 2번, 3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안 전문도 들려주시죠. 네,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이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본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등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합의되는 것이 옳은지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는 교황의 말이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단식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세월호 특별법 마무리하겠습니다. 군 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정치적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사령관 등 21명을 입건했습니다. 군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해당 사항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도 없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은 대북 심리전과 무관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겨냥해 7천여 건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한다며 연재욱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 입건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 같은 군의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서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군은 김관진 당시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 최고 책임자인 장관을 애초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미리 수사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군 당국의 정치 관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군이 정도의 차이를 떠나서 규정을 어긴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한마디로 꼬리 자르기식 수사이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결과 발표라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박근혜 정권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정치 개입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 결과마저 짜맞추려는 군은 더 이상 국민의 군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에 관여하며 직접 단 댓글만 7만여 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된 최종 수사 결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7,100여 건의 글을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해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 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직 사령관은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 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작전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 담당자 3명, 정치 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 관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정치 개입 혐의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질적으로는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처벌 기준으로 내놨던 정치글 50건 이상 작성이 사라진 것이 대표적인 근거로 손꼽히고 있는데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이 잣대로 입건할 경우 40명 이상으로 혐의자가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530 심리전단이 120명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부대원 3분의 1 이상이 입건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직적 작전 활동이라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이 처벌 기준을 피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전 단장이 국방,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사적으로 작성한 글을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했으며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며 부당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국방부는 이 전 단장을 극우, 보수 성향이라고 묘사한 뒤 정치 댓글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 왜곡 여론을 조성하는 정치인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 개입에 대해 사건 발단부터 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개입 의혹이 시작된 것은 2013년도 국정감사 첫날부터였죠? 네, 맞습니다. 2010년 1월에 창설된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10월 처음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사이버 안보에 대한 논의는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야당은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 기간 댓글 작업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이버 사령부 국감 때 국가정보원 댓글 국감을 다시 집중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이 파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감 자료를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밀 누출에 관한 우려 때문에 창설 이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국감을 받지 않은 사이버 사령부까지 찾아가 여야 의원들이 정쟁을 벌이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실제 댓글 공방이 벌어지면서 존재 자체가 비밀로 유지되는 사이버 심리전단 조직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 대선 때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죠. 이때 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댓글 작업 의혹과 관련해 사이버 사령부는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일이 없으며 국외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댓글이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성동 모략을 하는데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북한이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작성하는 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수행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은 작년 대선 직후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에게 포상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포상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개입 의혹이 일어나자 군 사이버 사령부의 몇몇 댓글이 삭제됐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었죠. 이 사실을 처음 알린 것은 국회 국방위 소속 진성준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진 의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네, 진성준 의원은 지난 대선 총선 과정에서 정치 개입 의혹을 받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인터넷 게시글이 긴급 삭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진 의원은 사이버 사령부 소속 요원이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 올렸던 글을 서둘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야당을 비판하고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또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 1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적어도 사이버 사령부 요원 4명이 정치적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몇몇 아이디를 추가 확인 중이어서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진 의원 측은 덧붙인 바 있습니다. 네, 진 의원이 밝힌 삭제됐다는 글의 개수와 내용은 어떤 건가요? 언론에 보도됐던 아이디 3개에서 올렸던 트윗글 100여 개가 보도 직후 삭제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고 주시하고 있었던 새로운 아이디도 있었다고 밝히며 이 아이디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500여 건의 글 중 380여 건이 일제히 삭제됐다는 것입니다. 삭제된 글의 주요 내용은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고 야당의 입장을 종북이라고 주장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등 깎아내리는 글, 야당 의원을 풍자하는 만화, 글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진성준 의원은 이때부터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죠? 네, 첫 번째로 그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2년 7월에서 8월경 군무원 80명이 집중적으로 채용됐고 그들의 상당수가 사이버 심리전단에 배치가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사이버 사령관을 역임했던 전임 연재욱 사령관이 국방부 통례에서 벗어난 특이한 진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임기제로 진급했던 연재욱 장군이 1년 만에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나중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진출하는 특이한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셋째로 사이버 사령부가 비밀리에 활동하는 조직인데 그간에 국정원과 긴밀히 연결돼 활동해왔고 실제로 국정원의 정보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문제의 게시글이나 트윗글들이 일과 시간에 올린 것이 상당수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올린 글들은 만화 등이 제작돼서 올라왔다. 일과 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증폭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더디게만 진행됐었죠. 수사 인력도 부족했었고 또 진척도 느려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어주시죠.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12월이 되어서야 국방부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심리전단 요원들이 SNS와 블로그, 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15,000여 건의 정치 관련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모 심리전 단장을 비롯해 요원 11명을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4월에는 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으로 논란에선 전 현직 국방부 사이버사령관이 모두 현직에서 교체됐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리수순에 돌입했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난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군요. 수사 결과 이모 전 단장이 요원들에게 천안함 사건, 제주 해군기지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죠. 네, 심지어 이전 단장은 국방 및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요원들에게 정치적 표현을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 단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 보안을 이유로 저장 매체와 작전 관련 서류, IP 주소 등을 삭제 및 변경하도록 지시해 증거까지 인멸했는데요. 이전 단장의 지시를 받은 심리전단 요원들은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래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인터넷상에 총 78만 7,200여 건의 글들을 게시했습니다. 전체 게시글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은 전체의 0.9%인 7,1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심리전단 요원 4명은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최종 수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있었던 중간 수사 결과에 밝힌 것에 비해 별로 진전된 부분이 없어 부실 수사 의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 수사와 최종 수사에서 속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군 당국은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전 단장이 정치글 작성을 주도했으나 연재욱, 옥도경 사령관은 정치 관여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한 의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관여 혐의로 직위 해제된 이후 정년 퇴직까지 한 이전 단장이 사이버 사령부 요원 9명의 변호사 비용을 혼자 부담한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됐죠. 네, 맞습니다. 정치 관여 혐의로 지난 1월 입건된 사이버 사령부 요원 9명의 변호사 계약서에서 비용 3,410만 원을 이모 전 심리단장이 모두 낸 것으로 돼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모금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부대 차원에서 각출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거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김광진 의원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주고 같이 분담해주는 것은 스스로도 100명의 요원들이 우리는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 다만 21명의 사람들이 총대를 매주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정말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국방부는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외교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고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장관이 다른 보고는 받으면서 이 보고만큼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김관진 안보실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군 지휘 체계에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청와대 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것도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간의 연계 의혹은 어떻게 됐나요? 국방부는 국정원과의 연계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군 합참본부에서 대북 심리전을 주관했었고요. 또 사이버사 요원들이 국정원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의혹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사 일지에 대한 의혹도 남아있죠. 사이버 사령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모 심리전 단장이 몸통이라고 하면서 10명을 입건했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이 10명 가운데 상당수가 댓글 활동으로 장관의 포상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에서 다소 제외됐던 연재욱 전 사령관이 구매 승인을 했던 군 태블릿 PC가 복구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국방부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또한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이목이 세월호에 집중됐던 그 시간에 4월 22일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4,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이 지난 19일 비정규직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전주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실시한 정규직 특별 채용 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전주 71.6%, 아산 57.1%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합의 내용은 내년 말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중 4,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고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서로 취하하며 2010년 이후 해고자의 재입사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2,038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황이라 실제 추가 채용 인원은 1,962명이 될 계획입니다. 현대차 노사가 사내하청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지만 합의에서 빠진 울산 비정규직 노조가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정규직 완전 전환을 위해 싸우겠다는 방침을 밝혀 최종 해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20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찬반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가능해졌지만 이들이 소속됐던 사내하청 업체들에게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경우 12개의 사내하청 업체가 있는데 7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되면 이들 업체들은 사실상 존립 기반을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울산공장이 이번 합의에 빠졌지만 향후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도 특별 채용에 포함되면 도산하는 사내하청업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9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특별 채용 합의를 끌어낸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단초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일 발간한 집행부 소식지에서 10년 동안의 과제였던 불법 파견 해결을 위한 특별 교섭에서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어 비정규직이 만연한 노동 현장에서 근속인정 특별 고용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대차 비정규직 합의와 관련해 박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현대차는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머지 비정규직 근로자 1,500여 명의 채용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2016년부터는 정규직 채용 시 일정 비율로 현재의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2010년 이후 해고자를 사내 하청업체에 재입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일했던 근속기간 중 3분의 1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사내 하청 문제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이 하청업체들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현대차 측은 사내하청업체가 맡았던 공정이 유지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추가로 인력을 통해서 라인을 돌리게 된다며 이번 특별 채용으로 사내하청업체가 망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별 채용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현재 일하고 있던 라인에서 근무하기보다는 인력이 부족한 라인에 적절히 재배치될 것이라며 자연 감소하는 인력 상황을 봐가면서 유동적으로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는 향후에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내하청 업체들의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4천 명의 비정규직이 포함된 울산 공장이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투쟁할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해야 정규직 특별 채용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노사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노조 측은 사측이 사내하청 방식으로 불법 파견을 해온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협상에 불참해왔습니다. 울산 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는 불법 파견에 대해선 인정을 여전히 안 하고 신규 채용으로 불법 파견을 피해가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욱이 사측이 이번 합의를 서두른 데는 비정규직 1,579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결과를 염려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2일에 파업에 공식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일 현대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양 노조는 오는 22일 전국 금속노조가 전국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4시간 부분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열릴 금속노조 정기회의 이후 결정될 27일과 29일 총파업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네, 현대기아차 노조가 끝내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올해 노사 간 임금 협상은 파국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이슈에 발목 잡혀 양측이 진행해야 할 협상안 중 단 한 건도 진전이 없는 터라 임금 협상 타결은 더욱 요원해 보입니다. 현대차 노조의 2014 임금 협상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기본급 8.16%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등인데요. 이에 따라 자연스레 회사 입장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생산 차질과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출범 후 27년 역사상 4차례를 제외한 23년간 파업을 진행해 부침을 겪었습니다. 이에 연간 손실액은 1에서 2조 원을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손실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측의 입장을 한번 알아보죠. 노조가 커다란 경제적 손실에도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타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이경훈 지부장은 대법원이 판결했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겠다는 처사라며 한국 GM과 쌍용차, 삼성전자 등 이미 많은 회사가 통상임금 확대를 합의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개별 소송건으로 진행 중인 법원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통상임금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사 양측은 파업을 이틀 앞둔 20일 다시 교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 노조의 돌발 파업 선언이 나오면서 양측의 기류는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사측의 추가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현대기아차 노조의 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현대차 노동조합은 노사 간의 교섭이 진행되기 전부터 파업 선언부터 한 셈이어서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대차 비정규직과 관련한 대립은 지난 2003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오늘날 합의안까지 이르게 됐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지난 2003년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처음으로 결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노동부로부터 127개 업체 9,234명에 대한 불법 파견을 판정받아 정규직화에 대한 투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노사 갈등뿐 아니라 노노 갈등도 발생했는데요.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와 고공농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에서 파견 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는 사내하청으로 인력 수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인 현대차로부터 근로 지시 감독을 받기 때문에 하청이 아니라 파견이라며 제조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700여 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이 25일간 울산 1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습니다. 2012년에는 최병승 씨 등 2명이 296일간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립은 그치지 않아 작년에도 사내하청 노조가 대체 인력 저지 투쟁 등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힘겨운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이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근로 형태를 바꾸고 고용시장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사측에서도 이번 합의가 장기적 인력 운용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데요. 힘들게 얻은 평화 분위기가 부디 오랜 기간 지속돼 제조업계 전체로 퍼져나가길 바라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자 기본금리는 놔둔 채 가산금리를 올리는 은행들의 꼼수가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푼 데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까지 내리면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추락하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 등 고금리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3%대의 상품을 출시하며 제2의 저축은행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 은행권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상품을 내건 저축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1%대로 곤두박질 치자 연 3% 금리의 저축은행 예금 상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 기반을 둔 참저축은행이 전날 100억 원 한정의 연복리 이자율 3.3%의 특판 정기예금을 내놓자 하루도 안 돼 판매액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 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전국 87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평균 금리는 정기예금이 2.75%, 정기적금이 3.4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은행 수익성에 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순이자 마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2.48%를 기록해 지난달에 비해 0.09%포인트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로 주저앉았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도 연 2.75%로 지난달보다 0.02%포인트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픽스 금리 하락으로 이와 연동된 대출 금리가 추가 하락할 전망이어서 은행들은 앞다투어 예대 마진 확보를 위한 예적금 금리 추가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보영 기자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고정금리 확대 정책에 대한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기준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과 함께 오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분이 355조 5천억 원으로 74.3%를 차지하는데요. 금감원은 이를 780만 명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이자가 연 9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5.7%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3천억 원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정부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책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17년 4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전체 가계대출의 5.1%였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올해 6월 말 25.7%까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와 함께 시중금리가 오른 것이 아니라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다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에 따라 우리 금리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어 대출자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인상 때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장기적인 고정금리 확대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저신용층의 가산금리를 더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가산금리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가산금리는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 가중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의 마진, 대출자 신용도 고려해 결정하는데요. 또 가산금리는 융자를 원하는 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벌칙성 금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기관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산금리가 적게 붙고 신용도가 나쁠수록 가산금리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가산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소득이 낮은 중신용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더 많이 올려 서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은행들이 기본금리는 놔둔 채 가산금리를 올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그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또 초저금리 시대를 맞은 금융권 소식까지 보고 왔습니다. 최근의 이슈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온라인을 통해 드러낸 누리꾼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이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부터 들려주시죠. 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그 어떤 이슈보다 많은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의견을 밝히기가 어려웠다. 이것도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저것도 답이 아니고 참 어렵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식에 동참하자는 흐름은 결국 유민희 아버지가 계속 전면에 있는 버팀을 요구하게 될 텐데 뭔가 거대한 비극을 기대하고 있는 잔인한 생각마저 든다. 세월호 유족들도 중요하고 그 주장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아무리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해도 그 요구가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뛰어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법 제도 속에 있는 다른 국민들도 존중하고 또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분명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 반민특위는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보인다. 꼬인 정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민생 운운하면서 민생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언제부터 민생, 서민들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들은 민생법을 정치적 목적으로 쓰고 있다. 이처럼 분노와 비판 또 공감을 하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대선 개입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누리꾼들이 어떤 생각을 드러냈나요? 네, 역시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개인적 일탈, 꼬리 자르기로 정권과 김관진의 면죄부 발급한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 결과 발표를 규탄한다. 명령과 보고 체계가 가장 명확한 군대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을 그 시간 동안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면 이는 자신이 창설한 부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직접 지시한 것이라면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쿠데타와 같은 범죄, 김관진, 연재욱, 옥도경 등 당시 군 지휘부들은 무기징역형이라도 처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이거늘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은 하지 않고 국내에서 인터넷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는 건 무능력과 도덕성이 없는 행위다. 해체가 마땅한 조직이다. 국방부 장관이어도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했는지 군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이 다름 아닌 청와대 안보실장이시라는데 불안이 스멀스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도 많이 남은 의혹과 관련해 비판을 드러낸 의견도 많았군요. 오랜만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댓글도 들려주시죠. 네, 먼저 서초동 법원에서 노숙하며 1인 시위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 울분과 결기가 뒤섞인 경상도 사내들, 늘 싸움은 어렵다. 고비를 잘 견뎌냅시다. 돈을 가진 자본은 노동위원회 결정도 무시하고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고 그래서 불법 파견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하라고 정당한 요구하며 온몸으로 싸웠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때리고 참 이런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알면서도 부하같이 민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특별법,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등에 대한 최근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무엇이든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은 힘없는 약자들인 것 같습니다. 힘이 없다고 진실이 덮이고 또 힘을 가졌다고 진실을 왜곡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생각나 견딜 수가